징비록 서문, 징비록 제1권 자서. 아, 임진년에 참혹했던 전란을 잊을 수 없다. 불과 수십 일 만에 서울, 개성, 평양의 세 도성이 무너졌고 팔방의 땅이 산산조각이 나 임금께서 도성을 떠나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우심과 선대 임금님들의 어질고 두터운 은덕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조국을 끝없이 그리워하였고 임금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은 명나라 황제를 감동시켜 여러 차례 구원군을 보내게 하였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나는 지난 일을 되새기며 깨달았다. 시경에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앞으로 환란을 없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떠올리며 지난 전란의 일들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무술년까지 내가 보고 들은 일을 적으면서 전란의 발단을 구명하고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이 모든 일은 나의 보잘것없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를 통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지러운 시국에 나라의 중대한 책임을 맡고도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지 못했으며 넘어지는 형세를 일으키지도 못했다. 그 죄는 죽어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시골 구석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모두 임금님의 너그러운 은혜 덕분이니 그 은혜에 황송할 뿐이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한가한 틈에 임진년부터 무술년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장, 개, 소, 차자, 문의와 잡록을 부록으로 남기기로 하였다. 비록 이 기록은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는 당시의 사실이며 시골에 묻혀 살면서도 나라를 향한 나의 충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기록을 통해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뉘우치고자 한다. 징비록 발문. 징비록의 말미에 쓰다 성호 이익. 진짜 큰 공로란 무엇일까? 옛날부터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천재가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나라의 진평이라는 인물이 한마디 계책으로 천하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한나라는 이걸 알아보고 진평을 추천했던 위무지라는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당나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적인걸이라는 인물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장간지라는 현인을 추천했는데 덕분에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적인걸이 장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누가 현명한 신하인가요? 하고 묻자 공자는 제 나라엔 포숙이 있고 적나라엔 자피가 있다고 했죠. 자공이 다시 관중이나 자상 같은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라고 물으니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직접 나선 영웅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한 이들을 현인으로 본다. 포숙이 관중을 첨거했기 때문에 관중이 빛났고 자피가 자산을 첨거했기에 자산이 나라를 구한 거야. 공자의 가르침은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조선으로 가져와 볼까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인물 하면 대부분 서해 류성룡을 떠올립니다. 류성룡이 정말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성호 이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류성룡의 진짜 공로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이순신을 추천한 것.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비장에 불과했어요. 만약 류성룡이 그를 알아보고 추천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그냥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내고 다시 일으킨 공로는 누가 대신했을까요? 류성룡의 눈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호 이익은 근세 조선에서 이런 현인을 추천하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탄식합니다. 오히려 뛰어난 인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위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쇠약해진다고 지적하죠. 주해. 이 글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알아보고 추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진짜 공로란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일본 국사 귤강광이 다녀감.
이 이야기는 조선 선조 19년 1586년 일본 사신 귤강광이 풍신수길의 서신을 가지고 조선에 온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록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명나라 홍무제 때부터 무려 200년 동안 이웃으로서 꽤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사신을 보내며 예의를 다했죠. 조선의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였던 신숙주도 일본에 다녀와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신숙주는 죽기 직전 성종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부디 일본과는 잘 지내세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종은 이 말을 깊이 새겼고 이후 조선은 일본과 큰 문제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과 일본의 평화조약 시대였던 셈이죠. 1586년 일본의 새로운 권력자 풍신수길이 내가 이제 일본의 왕이다 라며 이 소식을 조선에 알리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신으로 귤강광을 보냈습니다. 귤강광은 조선에 와서 한마디 했죠. 아니, 우리 일본은 늘 사신을 보내는데 조선은 왜 안 오는 겁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조선이 일본을 업신 여기는 것 같다고 따졌습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한 외교보다도 약간기 싸움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귤강광은 조선에 오자마자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장 좋은 방에서 묵으며 이전에 온 일본 사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만한 태도를 보였죠. 특히 경북 인동, 지금의 구미를 지날 때 길가에 서 있던 조선 병사들을 보고는 비웃으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뭐야, 너희 창 자루 왜 이렇게 짧아? 이걸로 싸우겠다고? 그의 말투와 태도는 단순히 자부심 넘치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게 한껏 깔보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야말로 잘난 척의 끝판왕이었죠. 서울에서는 예조 판서가 귤강광을 위해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기생들의 음악과 노래와 춤이 어울렸는데 귤강광은 송응영이 노쇠하고 백발인 것을 보고 통역관으로 하여금 그에게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여러 해 동안 전쟁하는 마당에 있었으므로 수염과 머리털이 다 휘어졌지만 사군께서는 아름다운 기생들 틈에서 온갖 근심할 것이 없이 지냈겠는데도 오히려 백발이 되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는 그를 조롱하는 말이다. 술이 한창 돌던 중 귤강광은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빤히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후추를 탁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생들과 악공들이 후추를 줍겠다고 달려들어 서로 아웅다웅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그 모습을 본 귤강광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너희 나라 꼴이 이래서야 어떻게 버티겠나? 망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잔치는 축제보다도 차라리 풍자극에 가까운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귤강광의 말은 모두를 찜찜하게 만들었죠. 조선 조정은 귤강광의 요구, 즉 조선도 일본에 사신을 보내라는 요청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물길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신 보내는 건 좀 어렵겠네요. 귤강광은 이 말을 듣고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일본으로 돌아갔고 풍신수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풍신수길은 귤강광의 보고를 듣고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조선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결국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귤강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처형해버렸습니다. 귤강광이 조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독이 된 셈이죠. 이렇게 해서 귤강광은 자신의 잔혹한 주군에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은 잘 만나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이죠. 풍신수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나무나 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웬걸 남다른 기질과 무력을 바탕으로 점점 출세의 길을 걸어 결국 일본 전역을 통합하는 실권자가 됩니다. 일본의 섬들과 66주를 하나로 묶은 그는 이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내 목표는 다른 나라다. 내 소나귀에 천하를 넣어보겠어. 그는 조선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야망을 품으며 외교는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조선을 긴장시켰지만 문제는 조선 조정이 일본 내부의 정세를 전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풍신수길의 힘과 야망이 얼마나 큰지 조선은 알 길이 없었고 그저 그의 의도를 어림짐작하며 상황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정보전의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
그의 침략 야망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1586년 일본의 새로운 권력자 풍신수길은 자신이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조선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사신 귤관광을 보냈다. 귤관광은 풍신수길의 서신을 전달하며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선이 일본을 무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귤관광은 조선에 머무는 동안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각 지역의 객관에서 가장 좋은 방에 묵으며 예전의 일본 사신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경북 인동을 지날 때는 조선 병사들의 짧은 창을 보고 비웃으며 너희 창 자루는 왜 이렇게 짧아? 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서울에 도착한 귤관광은 예조 판서가 마련한 환영잔치에 참석했다. 술에 취한 그는 갑자기 후추를 자리에 뿌렸고 기생들과 악공들이 이를 주우려고 경쟁하며 좌석은 난장판이 되었다. 이를 본 귤관광은 한숨을 쉬며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기강이 이미 허물어졌다고 탄식했다. 조선 조정은 귤관광의 요구, 즉 조선도 일본에 사신을 보내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물길에 익숙하지 않아 사신을 보낼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귤관광은 이 답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지만 이를 들은 풍신수길은 분노했다. 그는 귤관광이 조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귤관광과 그의 가족을 처형했다. 풍신수길은 원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다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일본 전역을 통합한 인물이다. 일본의 여러 섬과 66주를 하나로 묶은 뒤 그는 야망을 키우며 다른 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조선을 타깃으로 삼았으나 당시 조선은 일본 내부의 정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다. 귤관광의 방문과 조선의 대응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대규모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어려움과 갈등이 낳은 역사적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국사 의지 등이 옴. 풍신수길은 앞서 사신으로 보낸 귤관광이 조선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의지를 새 사신으로 내세웠죠. 의지는 풍신수길의 절대적인 신복이자 대마도 태수종성장의 사위였습니다. 단순히 사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대마도의 정무까지 맡을 정도로 풍신수길의 신뢰를 한몸에 받은 사람이었죠. 그의 임무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가서 단순히 사신을 보내라는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내부 사정을 은밀히 정탐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풍신수길은 이 교활한 계획으로 조선을 압박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 했던 겁니다. 의지는 젊고 강인한 데다 성격이 사나워서 일본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하죠. 조선에 도착한 의지는 동평관에 자리 잡고는 조선이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도록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계속해서 우리 바닷길에 어둡고 잘 몰라서 못 갑니다라는 핑계를 대며 미적거렸습니다. 이 핑계가 반복되자 의지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대마도주의 아들이다. 바닷길이라면 내가 전문가다. 더는 핑계 대지 마라. 의지는 이렇게 말하며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며 조선을 몰아붙였습니다. 의지가 조선에 오기 전 전라도 손죽도에 왜구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변장인 이대원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포로로 잡힌 왜구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조선 백성 중 몇몇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배신하고 왜구를 끌어들였다. 이 말을 들은 조선 조정은 분노했고 일본에게 이 배신자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지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부하 평조신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2달 뒤 일본은 조선 출신 배신자 10여 명을 붙잡아 조선으로 넘겼습니다. 조선 임금은 이 배신자들을 성 밖에서 처형하며 군사적인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이 일을 마친 뒤 의지에게는 왕실의 내구마 한 피를 선물로 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외국 사신들을 대궐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며 환대했죠.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배신자 처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조선 조정은 의지의 끈질긴 압박에도 일본으로 사신을 보낼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류성룡이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조정에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이 일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괜히 시간을 끌다가 두 나라 사이에 틈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날 열린 조광에서도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조선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신으로는 황윤길, 김성일, 허성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1590년 3월 의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사신단은 일본으로 향하며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고 이는 이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여정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지는 조선을 떠나며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화려한 공작 2마리와 당시 조선에서 처음 보는 신식 무기인 조총이었죠. 이 조총은 군기시에 보관되었고 이후 임진왜란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이런 무기를 처음 접했으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지만 의지의 방문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조선을 은밀히 정탐하고 압박하며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의지와 조선 사신의 일본 파견은 임진왜란의 전조로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주해. 국가 간의 외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결단의 연속임을 보여준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단순한 사신 파견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의 교활한 계획과 이를 파악하지 못한 조선의 미숙함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조정이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신 파견을 미룬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류성룡이 결단을 촉구하며 사신 파견이 결정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조선이 일본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교의 핵심은 신속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본의 의도는 점차 명확해졌고 조선은 그 상황을 늦게 깨닫고 대응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간 신뢰와 긴장 속에서 신속하고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또한 의지의 정탐 활동과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등장은 전쟁의 전조로서 조선에 경각심을 주었지만 조정은 이를 미래의 위협으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사소한 변화라도 이를 깊이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기록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안보는 외교적 민첩성과 예리한 판단력에 달려있음을 알려준다. 우리 통신사 황윤길 등이 일본에 다녀옴. 1591년 봄 일본에 다녀온 조선 통신사 황윤길, 김성일, 허성은 풍신수길의 궁에서의 경험과 일본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이들의 보고는 일본의 분위기와 긴장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통신사는 1590년 4월 29일 부산포를 출발해 대마도로 향했다. 대마도에서 한 달을 머문 뒤 배로 40여 리를 이동해 일기도, 팍다주, 장문주, 난고야를 거쳐 7월 22일 일본의 수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길을 돌며 시간을 끌어 일본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렸다. 대마도에서는 평의지가 통신사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나 교만한 태도로 문제가 발생했다. 평의지는 교자를 타고 잔치 장소에 나타나 섬돌에서야 내렸고 이를 본 김성일은 크게 분노하며 잔치를 거부했다. 그는 대마도가 조선의 번신임을 강조하며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나왔다. 이에 평의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가막군에게 책임을 돌려 처형한 뒤 사과했다. 이후 외인들은 김성일을 두려워하며 극진히 대우했다.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수도에 도착해 큰 절에서 머물렀다. 당시 풍신수길은 다른 지역에서 전쟁 중이었고 그의 궁이 수리 중이라며 국서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며 사신들을 5개월간 머물게 했다. 풍신수길은 사신들을 만나면서도 형식적인 예만 갖췄다. 그의 외모는 초라했으며 얼굴은 검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검은 도포에 사모를 쓰고 간단히 술과 떡으로 사신들을 접대했으며 연회의 기구나 의례도 간소했다.
그는 중간에 자리를 떠 아이를 안고 등장하기도 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사신들이 귀국길에 오르려 하자 일본 측은 답서를 준비하지 않고 먼저 떠나라고 했다. 이에 김성일은 사신의 역할이 국서를 전달하고 탑서를 받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일본은 거칠고 형식적인 답서를 보내왔고 김성일은 이를 거부하며 여러 차례 고쳐 쓰도록 요구했다. 이후 사신들은 일본에서 받은 선물을 대부분 거절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황윤길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김성일은 일본에서 전쟁의 징조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황윤길의 발언이 백성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 내에서는 두 의견이 충돌하며 논쟁이 벌어졌고 김성일은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사안에 그치지 않았다. 풍신수길의 태도와 일본의 상황은 임진왜란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으나 조선은 의견의 대립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 방문은 결국 전쟁의 전조로 기록되었다. 주해. 국가의 안위는 신중한 판단과 명확한 대비에서 나온다.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들의 보고는 전쟁의 징후를 분명히 드러냈지만 조선은 내부 의견의 대립과 우유부단함 속에서 대응을 늦췄다. 황윤길의 경고는 날카로웠고 김성일의 신중함은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정은 이 중요한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외교에서 얻은 정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쟁만 벌이며 실질적 준비를 미룬 조선의 모습은 나라의 위기를 부른 원인이 되었다. 풍신수길의 태도와 일본의 정세는 명확한 위협을 암시했지만 조선은 이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쟁의 화를 자초했다. 이 기록은 국가의 위기가 다가올 때 논쟁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외교적 단서와 정황을 경시하는 태도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겠다는 일본 국서가 말썽이 됨. 1591년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가 가져온 외의 국서에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에 뛰어 들어가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나 류성룡은 마땅히 곧 사유를 갖추어서 명나라 조정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영의정 이산에는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외국과 사사로이 통신한 것을 죄책할까 염려되니 알리지 말고 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하기를 일로 인해서 이웃나라를 왕래하는 것은 한 나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 무렵에 일본도 역시 일찍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에 조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므로 즉시 사실대로 명나라 조정에 알렸더니 명나라 조정에서는 칙서를 내려 회유하였던 것입니다. 먼저의 일이 이미 그러하오니 다만 오늘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다면 대의에 있어서도 옳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적이 만약 실제로 명나라를 침범할 계획이 있어서 이 사실을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다면 명나라에서는 도리어 우리나라가 외국과 공모하여 숨기는 것으로 의심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곧 그 죄는 다만 외국에 통신사를 보냈다는 일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나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드디어 김응남 등을 파견하여 명나라 조정에 이 사실을 빨리 알리게 하였다. 이때 복건성 사람 허이후 진신 등이 외인에게 사로잡혀 외국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외국의 이러한 정세를 비밀히 알렸으며 또 유구국의 세자 상령도 연달아 사신을 파견하여 이 소식을 알렸는데 다만 우리나라 사신만이 아직 이르지 않으므로 명나라 조정에서는 우리가 외국과만 내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자자하였다. 이때 강로국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다녀간 일이 있으므로 홀로 조선은 정성을 다하여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반드시 외국과 더불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하였다. 그런데 얼마 아니하여 김응남 등이 보고하는 글을 가지고 이르니 허국은 크게 기뻐하고 명나라 조정의 의심도 비로소 풀어졌다고 하였다. 주해. 나라 간의 신뢰는 정직과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일본 통신사가 가져온 국서의 내용을 숨기려던 일부 의견과 달리 이를 사실대로 명나라에 알리고자 했던 류성룡의 판단은 대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만약 이를 숨겼더라면 명나라는 조선을 의심하고 왜국과 내통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진실을 알림으로써 명나라의 의심을 풀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국제관계에서는 순간의 편의나 두려움이 아닌 장기적인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록은 보여준다. 정직하게 알린 조선의 선택은 단순히 명나라의 오해를 풀어준 것을 넘어 조선이 명나라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록은 또한 대의와 명분이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깨운다. 진실된 태도와 정직한 외교는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신뢰를 얻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된다.